눈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서울 전체가 두꺼운 흰 담요에 잠긴 듯했고 도시가 숨을 죽인 것처럼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가로등은 차가운 안개 속에서 희미한 노란빛을 뿜어내며 강남거리 위 바쁜 발걸음의 그림자를 비췄다. 하지만 다른 곳, 더 높고 더 고요한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은 시간의 법칙 밖에 있는 듯 여전히 정적에 잠겨 있었다. 차민혁, 42세. 그는 2층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고 손에 든 와인잔은 한 모금도 비지 않은 상태였다. 밖에서는 정원의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야른 눈을 뒤집어 쓴 채 초겨울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다. 넓고 현대적인 방은 그 자신처럼 차가울 정도로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었다. 민혁은 무엇 하나 부족한 남자가 아니었다. 돈, 권력, 지위.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 대한민국 전역에 뻗어있는 부동산 제국, 청우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는 서류 한 장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수백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가장 단순한 것, 즉 영혼의 공허함은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2번 결혼했고 2번 실패했다. 2번째 이혼 후 언론에서는 한때 이런 소문이 떠들썩했다. 차민혁은 감정이 없는 인간이며 오직 불을 쌓기 위해 산다고.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실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랑, 그에게 그것은 그저 아름답고 피곤한 환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후계자였다. 감정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의 일부, 계승의 일부였다. 자신의 핏줄을 이은 사람.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이어갈 존재. 하지만 연애, 결혼, 가족. 모두 위험한 변수였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계약이었다. 명확하고, 구속 없고, 감정 없는 계약. 그리하여 그 아이디어가 형성되었다. 처음에는 모호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다. 대리 임신 계약. 그의 재정 능력이라면 누구든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누가 선택될 것인가? 같은 시각, 마포구의 한 길모퉁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여자가 보도블록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색이 바랜 모직 코트는 어깨 솔기가 해지고 찢어졌으며 녹은 눈 자국이 축축하게 묻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하는 몸을 떨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신문지 위에 놓인 4번 접힌 낡은 도화지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에 열중하고 있었다. 부서진 연필심으로 그려낸 붉고 선명한 동백꽃 한 송이가 새하얀 눈밭 위에 놓여 있는 그림이었다. 윤하은, 28세. 한때 전라 미술대학의 우수 장학생 명단에 올랐던 이름이었지만 가족이 파산하고 흩어지기 전의 일이었다. 빚더미에 앉은 후 하은은 그림에 대한 꿈과 낡은 옷가지가 든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3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림자일 뿐,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초상화를 그려주며 푼돈을 버는 존재. 하지만 매일 밤 도시가 잠들면 하은은 그림을 그렸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사라질 것 같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선 하나하나가 남아있는 정체성의 일부였다. 나는 여전히 나다, 라는 증거. 그리고 바로 그 눈 내리는 밤, 그녀의 운명이 바뀌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G92 도로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달렸다. 앞쪽 신호등이 막 붉은 빛으로 바뀌었다. 민혁은 뒷좌석에 앉아 무심한 눈으로 차창 밖을 내다봤다. 차가운 바람에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손을 들어 작은 창 부분을 닫고는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내 멈칫했다. 바로 신호등 기둥 옆 보도블록 위, 한 젊은 여자가 눈 덮인 땅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너무나 이질적이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너무나 고요한 모습이었다. 저렇게 추운데 뭘 하고 있는 거지? 민혁이 중얼거렸다. 여자는 누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헝클어진 긴 머리카락 아래로 오직 그림에 집중한 눈과 추위로 가볍게 떨리면서도 연필을 굳게 쥔 손이 보였다. 그녀의 표정 속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떼지 못하게 했다. 민혁 대표님, 강지원 비서가 상사의 시선이 변한 것을 보고 돌아보았다. 저쪽으로 돌아가, 그가 빠르게 말했다. 네? 여기에 차를 세울까요? 아니. 조금 더 가서. 다시 돌아와. 10분 후, 하은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은 더 거세게 내렸고 그녀는 젖은 종이를 털어 돌돌 말았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에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비싸 보이는 가죽 구두가 눈밭을 밟으며 뽀드득 소리를 냈다. 실례합니다.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강지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당신을 뵙고 싶어 합니다. 하은은 경계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저를요? 그분이 설명하실 겁니다.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은은 침묵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손은 이미 꽁꽁 얼어 있었다. 굶주린 배는 거절할 만큼의 정신을 남겨두지 않았다. 공덕역 근처의 한 지하 카페. 부드러운 노란 조명과 잔잔한 재즈 음악만이 흐르는 곳. 하은은 낯선 남자 차민혁과 마주 앉았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서류를 읽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윤하은 씨? 네. 그림 그리는 걸 봤습니다. 하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약간의 조롱이 섞인 말투였다. 그게 저를 부를 만큼 흥미로웠나요? 민혁은 웃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거래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래요? 대리 임신. 합법적인 계약입니다. 감정 없이, 구속 없이.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당신은 인생을 바꿀 만큼의 돈을 갖게 될 겁니다. 몇 초간 공간이 멈춘 듯했다. 하은은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절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녀가 나지막하지만 차갑게 말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건 법을 어기지 않는 법적인 공개 제안입니다. 하은은 일어나 자리를 뜨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의 말은 딱딱했지만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들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 왜 저죠? 그녀가 물었다. 민혁은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다른 여자들과 다르니까. 그리고 당신은 이게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저 계약일 뿐,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바꿀 수 있는 계약. 하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조롱과 씁쓸함이 뒤섞인 웃음이었다. 어이가 없네요. 돈으로 생명을 사겠다는 건가요? 민혁은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모든 절차는 준비해 뒀습니다. 거절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선택한다면 당신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은은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였다.
집도, 일도, 미래도 없이 민혁이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려놓았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 말을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떠났다. 마치 아직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처럼. 밤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하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송파구의 골목길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명함이 들려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는 그 명함은 마치 다시 쳐다보는 순간 폭발할 것처럼 느껴졌다. 길 건너편 연말 장식 조명이 카페와 화장품 가게, 작은 식당들을 따라 반짝였다.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 그녀는 그곳에 속하지 않았다. 어느새 발길은 석촌호수로 향해 있었다. 호수 표면은 검고 고요했고 밤바람에 가볍게 물결쳤다. 하늘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몇 송이의 눈발이 계속해서 떨어졌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지워버리려는 듯한 작은 흰 조각들이었다. 하은은 호수 맞은편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벤치에 앉아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감싸 안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빛나는 롯데월드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현대 서울의 화려하고 눈부신 상징. 집도 목적도 없는 불황자인 자신의 현실과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아까의 제안이 우울한 노래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감정 없이, 구속 없이, 합법적인 계약. 그 대가는 새로운 인생. 그녀는 한때 꿈을 그렸었다. 자신만의 방, 작은 화실, 손수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찬 벽. 하지만 현실이 덮쳐왔을 때 파산, 기숙사에서의 퇴출, 집 나간 엄마, 그 꿈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잊혀짐과의 사투였다. 그녀는 결코 돈 때문에 자존심을 팔지 않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과연 생존과 맞바꿀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그저 사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입혀놓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힘이 없을 때 비웃는 망토에 불과한 것일까? 문득 강한 바람이 불어와 마른 나뭇잎 하나를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뜨렸다. 동백 나뭇잎이었다. 혹한의 계절 속에서 굳어버린 피처럼 검붉은 색. 그녀는 가볍게 몸을 떨었다. 하은은 눈을 감았다. 그 어둠 속에서 아득한 기억 속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생에서 문은 단 한 번만 열리는 법이란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후회하지 마라.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서는 대가는 낯선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자신이 낳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임신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이 두려웠다.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그들을 포기해야 할까봐, 계약서에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남자를 사랑하게 될까봐, 희망이 있는 미래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할까봐.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그녀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하은은 눈을 떴다. 두 손을 굳게 쥐었다. 낡고 해진 신발 위로 눈이 하얗게 쌓였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민혁 앞에서가 아니라 운명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용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아직 낯빛 구름 뒤에 숨어 있을 때 강지원의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작고 떨리는,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은입니다. 알려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검고 윤이 나는 제네시스가 서울 남부의 한 지하철역 앞에 멈춰 섰다. 하은은 그곳에 서 있었다. 지원이 건네준 새 코트를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깨끗하게 감아 단정히 묶었고 갸름하지만 강단 있는 얼굴이 드러났다. 어젯밤의 불안정한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차가 한남동 저택단지로 접어들자 그녀는 수묵화처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올려다보았다. 잎이 다 떨어진 단풍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었고 높이 솟은 돌담, 그리고 마침내 안으로 들어설 사람을 평가하듯 천천히 열리는 화려한 무늬의 검은 철문이 보였다. 민혁은 없었다. 지원만이 그녀를 맞아 안으로 안내했고 저택의 한 개인실로 곧장 데려갔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류, 계약서, 건강검진, 스케줄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모든 것. 그녀의 감정을 제외하고 하은은 뒤뜰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 앞에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그곳에는 붉은 동백나무 한 그루가 눈 속에서 홀로 비스듬히 서 있었고 꽃잎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자신을 기다리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단순한 거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그녀가 되돌아갈 수 없는 여정이 될 것이었다. 유나은을 위해 마련된 방은 차민혁 저택 2층,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외롭게 서 있는 붉은 동백나무가 보이는 뒤뜰을 향해 있었다. 벽은 비단처럼 매끄러운 방스 페인트가 칠해진 흰색이었다. 넓은 창 양옆으로는 보일 커튼이 부드럽게 드리워져 눈 내리는 서울의 희미한 빛을 받아들였다. 방 중앙에 놓인 퀸 사이즈 침대에는 상아색 실크 시트와 하은이 감히 앉아보지도 못할 만큼 부드러운 수입 양모 담요가 깔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낯선 미술 전시회에 들어선 듯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들, 테이블 램프, 꽃병, 화장대, 책장까지 모두 무감각할 정도로 정갈했다. 흠집 하나, 발자국 하나, 사람의 숨결 하나 없었다. 방은 마치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공간 같다. 하은에게는 짐이 없었다. 서울에 처음 올라오던 날부터 들고 다니던 작은 천 가방 하나뿐이었고 그것은 이제 세탁실로 옮겨졌다. 강지원은 그들이 모든 의복과 개인 물품, 그리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택 내 의료실에서 기초건강검진을 마친 후 그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공식적인 의료 절차를 위해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매끄러운 담요 위를 가볍게 쓸어보았다. 새 천의 은은한 향기와 방구석 디퓨저에서 퍼져나오는 라벤더 오일 향기가 감돌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마치 완벽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 후의 날들은 느리게 감기는 비디오 테이프처럼 흘러갔다. 아침이면 저택의 중앙 알람 시스템에서 울리는 부드러운 종소리에 잠에서 깼다. 젊은 가정부가 아침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주었다. 오트밀죽, 채소 샐러드, 반숙 달걀, 그리고 따뜻한 아몬드 우유 한 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하고 조용히 식사를 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임신 전 관리 일정의 일환으로 저택 부지를 산책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거의 500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원은 2명의 전담 정원사가 관리했다. 나무들은 고르게 다듬어져 있었고 잔디밭은 차가운 겨울 서리로 덮여 있었다. 장미 덤불은 꽃이 모두 졌고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꽃을 피울 힘이 남은 유일한 식물인 동백나무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붉은 동백나무 앞에 서서 하얀 눈밭 위 핏빛 같은 꽃잎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무심코 주머니에서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 미대생 시절부터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저택에 들어온 첫날부터 하은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팔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호화로운 정적에 잠식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신이 더 이상 한 여자가 아니라 투자되고 관리되고 통제되는 몸뚱어리가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처음 2주 동안 그녀는 차민혁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모든 일정은 강지원 비서가 주선하고 감독했다. 모든 건강 보고서는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모든 개인적인 요청은 중간자를 통해야 했다. 민혁은 마치 서류 끝자락에 서명된 그의 이름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은에게 더욱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녀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계획의 일부였다. 위치가 정해지고 프로그래밍되고 높은 효율을 내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운영되는 존재.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 이 계약에 서명할 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고독이었다. 고독은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로부터 분리된 느낌이었다. 내일 자신이 이곳에서 사라져도 아무것도 진정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저택은 여전히 운영될 것이고 직원들은 절차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차민혁은 다른 사람을 계속 찾을 것이다. 13번째 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발코니 문을 열고 지원이 건네준 두꺼운 가운을 걸친 채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공기가 필요했다. 틀에 박히지 않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었다. 아래에는 동백꽃 정원이 센서등 덕분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안으로 돌아와 스케치북과 연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발코니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한 획 한 획 그렸다. 바람에 휩쓸린 동백꽃잎 하나가 높은 담장을 넘어 어두운 하늘 밖으로 날아가는 모습. 종이 위에 나타난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다. 선은 떨렸고 구도는 비뚤어졌지만 이 저택에 발을 들인 후 처음으로 진정한 감정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녀는 그림 아래에 작은 글씨를 썼다.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하은이 입을 열었다. 그림 그릴 종이랑 부드러운 연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정기건강검진이 끝난 후 아무런 메모 없이 최고급 수입 화지와 연필 한 세트가 그녀의 방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 세상에 발을 들인 후 처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곳에 속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한남동 저택의 고요한 방 안에서 서울의 차가운 바람과 미완의 그림들 사이에서 윤하은은 잃어버렸던 영혼의 일부를 서서히 되찾고 있었다. 그림들은 호두나무 책상 위, 창가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몇 장은 하은이 흐릿한 테이프로 벽에 임시로 붙여놓았다. 동백꽃 벽, 차가운 돌담, 엄마 품에 안긴 얼굴 없는 아기의 초상화, 그리고 철문 뒤에 숨어선 남자의 그림자. 저택의 누구도 그녀의 방에 들어와 그것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선 하나하나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듯했다. 강지원은 한번 그녀가 정원 옆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하은에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 짜인 절차를 방해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처음처럼 기계적이지만은 않았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날 오후 하은이 저택 내 의료실에서 내분비 검사를 막 마쳤을 때였다. 방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녀는 평소 직원들만 사용하는 3층 복도를 지나가다 갑자기 유리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은 괜찮습니까? 그녀는 멈칫했다.
차민혁이었다. 여전히 어두운 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차림이었지만 경제지에 실린 차가운 사진들과는 달랐다. 차창 너머도 중간자의 말을 통해서도 아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하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요. 민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속 걸어가려다 다시 멈춰서 여전히 문고리에 손을 얹고 있었다. 필요한 게 있다면 그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 씨에게 말하세요. 당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은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평소의 중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요. 계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민혁이 멈칫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당혹감 혹은 자각.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고 어깨가 살짝 스쳤다. 하은은 그곳에 몇 초 더 서 있었다.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방에 앉아 지원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소설책을 들었다. 낡은 아파트에 사는 고독한 여자들의 이야기로 엮인 한국 단편 소설집이었다. 이야기는 절정도 명확한 결말도 없었지만 깊고 슬픈 여운을 남겼다. 실종된 딸에게 주기 위해 10년 동안 뜨개질만 하는 한 할머니의 대목을 읽다가 하은은 멈칫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의 마음은 미래의 아이를 생물학적 결과물이 아닌 아이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약 아이라면 그녀는 과연 놓아줄 용기가 있을까? 그녀는 매일 아침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음에도 배에 손을 얹기 시작했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 찬 일기. 엄마 목소리 듣고 있니? 언젠가 엄마가 곁에 없게 되면 엄마를 미워할까? 너를 낳기로 동의했지만 결국 너를 지키지 못하는 나는 이기적인 걸까? 민혁은 주말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원에서였다. 하은이 동백꽃을 스케치하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동백꽃을 좋아합니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꿋꿋한 방식으로 아름다워요. 과시하지도 쉽게 꺾이지도 않죠. 민혁은 다가와 그녀 옆에 서서 차가운 바람과 맞서고 있는 붉은 꽃잎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 이 정원을 가꾸셨습니다. 동백꽃을 무척 좋아하셨죠. 그가 가족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주 다정한 분이셨나 봐요. 하은이 바람결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은 미소 지었다. 아주 작고 아주 드문 미소였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한 분이셨죠. 하지만 동시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해준 분이기도 합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안에는 부드럽고 표정이 풍부한 그림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한 남자가 창가 아래 홀로 앉아 마시지 않은 커피잔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민혁은 그 그림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나지막이 말했다. 재능이 있군요. 계속 그려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하은의 마음을 울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평가하기 위해서도, 동정하기 위해서도 아닌, 인정하기 위해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순간 바람과 부드럽게 흔들리는 동백꽃잎들 사이에서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은 좁혀졌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하은은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였지만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외모가 아니었다. 돈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모호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 아주 작게나마.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할까봐 방, 정원, 저택뿐만이 아니라 방금 막 만지기 시작한 다시 살아나는 듯한 바로 그 느낌 자체를 떠나야 할까봐. 초봄의 어느 오후, 눈이 녹기 시작했다. 동백꽃 정원 앞땅은 물에 젖어 질척했지만 마른 가지 사이로 푸른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하은은 여전히 매일 아침 스케치북과 부드러운 연필을 손에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늘 앉던 돌벤치에 막 앉았을 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돌아보았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차미녀. 회색 트렌치코트에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은 더 이상 평소의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진짜 미소가 아주 옅게 떠올라 있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할 만큼 옆으로 비켜 앉았다. 약 1분간의 침묵 후 민혁이 입을 열었다. 여기서 자주 그림을 그리는 걸 봤습니다. 전 당신이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은은 그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절반은 경계심, 절반은 호기심이었다. 그럼 지금은요? 그는 드문드문 지고 있는 선홍색 꽃잎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금은 아마도 그게 당신이 살아남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어떤 정형화된 틀을 따르지 않았다. 예의 바른 인사로 시작하지도 작별 인사로 끝나지도 않았다. 그저 돌틈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처럼 흘러갔다. 느리고 조용하지만 흔적을 남기기에는 충분했다. 하은은 자신이 한국 최고의 예술대학인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학생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첫 전시회 작품들과 자신에게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하는 자의 빛이 있다고 말했던 이 교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혁은 끼어들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말을 멈추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쯤 당신은 강사나 대림미술관의 전시 작가가 되어 있었겠군요. 하은은 살짝 웃었다. 처음으로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두 번의 이혼이 없었다면 대표님은 지금쯤 젊은 모델과 함께 파리에서 살고 계셨겠죠. 그녀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민혁은 순간 놀랐다가 이내 소리 내어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전 여기 있군요. 당신과 함께. 그 대답은 짧고 로맨틱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은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다. 며칠 후 그들은 전기태아 초음파 검사를 위해 삼성의료원으로 함께 갔다. 하은은 긴 원피스에 얇은 코트를 걸치고 마스크를 썼다. 민혁은 그녀 옆에서 조용하지만 피하지 않고 걸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오직 두 사람과 고급 병원복도 아래 규칙적으로 울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뿐이었다. 초음파실은 5층에 있었다. 20년 이상 경력의 중년 여성인 최선희 의사가 직접 검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하은에게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침대에 누우라고 말했다. 민혁은 커튼 뒤에 서 있었지만 규칙적으로 삑삑거리는 초음파 기계 소리와 의사의 평탄한 목소리를 듣기에는 충분했다. 배아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잠시 멈춤. 그리고 최선희 의사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쌍둥이입니다. 방은 한 박자 조용해졌다. 하은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쌍둥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초음파 영상으로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유전이나 시술이 아니라면 꽤 드문 경우죠. 하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커튼 너머에서 민혁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심장이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고 뛰는 것을 느꼈다. 검사 후 그들은 병원 1층 카페에 앉았다. 처음 5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뜨거운 레몬차 잔 속에서 숟가락이 가볍게 저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민혁이 입을 열었다. 두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은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저는 무서워요. 무엇이 무섭습니까? 놓아주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민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서는 겨울의 마지막 눈송이들이 돌계단 위에서 서서히 녹고 있었다. 전 이게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틀렸던 것 같군요. 그 말은 길지도 약속도 아니었지만 하은에게는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내민 손길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편지지를 꺼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두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언젠가 엄마가 너희를 곁에 둘 수 없게 되더라도 부디 용서해다오. 엄마는 돈 때문에 너희를 낳은 게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선택했어. 엄마조차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만 만약 떠나야 한다면 엄마는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언젠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불꽃놀이를 보고 함께 생일 촛불을 끄는 날을 꿈꿨다는 걸. 사랑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는 편지를 접어 아직 미완성인 그림들을 보관하는 침대 옆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불을 끄고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다. 처음으로 하은은 속삭였다. 아가들아. 다음 날 한남동 저택의 공기는 사뭇 달라진 듯했다. 하은은 그것을 눈이 아닌 냉담함에 익숙해진 사람의 모호한 직감으로 분명히 느꼈다. 하인들의 발걸음은 더 조용해졌고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고 따뜻하게 준비되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누군가 갓 꺾어온 동백꽃 화병이 놓여 있었다. 더 이상 시든 꽃을 방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민혁의 존재였다. 그는 예고도 격식도 없이 아침 7시에 식당에 나타났다. 그는 마치 지난 3달 동안 늘 함께 아침을 먹어온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하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하은은 조금 당황했다. 그가 자신에게 차를 따라주는 것을 보고 하마터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오늘 일찍 출근하시나 봐요. 그녀가 불쑥 말했다. 민혁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오늘 하루 휴가 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루 종일요? 그는 토스트 접시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서요.
하은은 허벅지 위에서 손을 가볍게 쥐었다. 심장이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안의 모든 벽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은 오전 내내 집 뒤 정원을 산책했다. 단풍나무들은 아직 앙상했지만 땅에서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민혁은 하은의 옆에서 천천히 걸으며 항상 팔 하나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가 지칠 때 받쳐줄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먼 거리. 제가 언젠가 아이를 가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나쁜 아버지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은은 멈춰 섰다.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혁은 옅게 웃었다. 부모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떠나셨습니다. 제 아버지, 아니,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저를 한 번도 후계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력을 통제하기 위한 예비 오른팔이었을 뿐이죠. 하은은 침묵했다. 아침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갓 돋아난 잎에 은은한 향기를 실어 날랐다. 당신은요? 민혁이 다시 물었다. 엄마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질문에 하은의 마음이 조여들었다. 가족을 갖고 싶었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있고 나서는 그저 속할 곳이 있기를 바랐어요. 그곳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요. 비록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아기일지라도.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고 더 부드러운 것이 있었다. 마치 그녀 안의 빈 공간을 꿰뚫어 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오후에 민혁은 최선희 의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검사를 위해 하은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그가 밖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함께 들어가 진찰 의자 옆에 앉았고 의사가 이제 태아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몸을 기울여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 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규칙적이고 빠르지만 견고했다. 두 개의 심장박동이 뚜렷하게 분리되어 들렸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하은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이건. 그가 거의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허벅지 위에 놓인 손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두 생명의 힘찬 심장 소리 사이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구속도, 계약도, 조항도 없이 오직 두 사람의 감정이 같은 파동으로 울릴 뿐이었다. 영원히 다퉜다고 생각했던 두 개의 심장이. 그날 저녁 민혁은 저택에 머물렀다. 나대만 들르던 몇 주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은은 자신이 개조해달라고 요청했던 작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젤 위에는 아직 미완성인 그림이 놓여 있었다. 한 여자가 붉은 동백꽃 숲 사이에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녀는 디테일 하나를 추가했다. 세 사람을 위해 우산을 받쳐 들고 조용히 뒤를 따르는 한 남자의 모습. 그녀는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것은 더 이상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밤늦게 민혁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서두르지도 긴장하지도 않은 채. 하은이 문을 열자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아이들 입양 서류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가 서명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며 말을 잃었다. 아이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자랐으면 합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럴 수 없다면, 만약 당신이 떠나기를 선택한다면 저는 여전히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제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해서.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그곳에서는 두 개의 작은 심장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 안에 있는 세 번째 심장은 바로 그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감정. 3월 말 한남동 저택의 동백정원은 만개하기 시작했다. 붉고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작은 길목을 가득 메워 정원을 가슴 시리도록 화려한 빛깔로 물들였다. 하지만 바로 그 선명한 붉은빛 속에서 하은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과묵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민혁은 이제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산부인과 검진에 함께했고 아침 산책을 같이 했으며 심지어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 옆에 앉아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까움 속에서 새로운 거리감이 생겨났다. 보이지 않고 이름 없는, 그저 서로 눈이 마주쳤다가 황급히 피할 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거리감이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뒤뜰이 거의 다 내려다 보이는 2층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하은이 불쑥 물었다.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흩날리며 떨어지는 꽃잎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난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돈, 인력, 주식. 감정은 내가 늘 피하려고 애썼던 유일한 것이었지. 하지만 결국 그것만이 내가 붙잡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어. 하은은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는 냉정한 청우그룹 회장이 아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고독한 한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만지고 싶었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그녀의 감정 또한 혼란스러웠다. 최근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깜짝 놀라 깨는 일이 잦았다. 형체가 불분명한 꿈 속에서 그녀는 누군가 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그저 무력하게 뒤쫓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저택의 가장 높은 곳인 옥상으로 올라가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봄이 왔음에도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난간을 가볍게 쥐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아이를 낳고 떠나야 한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그녀는 자문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감정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다. 두 아이. 그녀는 그저 배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온 영혼으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상상의 장면들이 천천히 떠올랐다. 정원에서 자신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아들, 부드러운 잔디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는 딸, 모든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있었던 일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다. 다시 한번 그녀는 편지를 썼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엄마가 너희를 지킬 수 없다면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엄마 같은 사람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에는 쉽지 않아서란다. 엄마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너희가 존재한 순간부터 엄마는 예전에 내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동백꽃의 붉은 물감이 묻은 2페이지 사이에 편지를 끼워 스케치북에 넣었다. 이후 며칠 동안 하은의 몸은 눈에 띄게 지쳐갔다. 최 의사는 그것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벼운 쇠약 현상이며 절대적인 안정과 심한 감정 변화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혁은 거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그는 곁을 지켰지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는 알았다. 이 순간에는 어떤 말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오직 행동만이 진정한 존재감이라는 것을. 그는 사람을 시켜 저택의 두꺼운 커튼을 모두 떼어내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다. 방 곳곳에 신선한 꽃을 더 놓게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가 직접 죽을 가져다 주고 그녀가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어느 날 밤 하은이 심한 피로감을 느꼈을 때 그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가 욕실에서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가 병원 침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다시는 그렇게 겁주지 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충혈된 눈, 살짝 헝클어진 머리. 평소의 단정한 모습을 잃은 그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녀가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몸을 숙여 자신의 이마를 그녀의 손등에 기댔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 순간 하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워서도 지쳐서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도망치던 그녀의 마음이 처음으로 평온이라 불리는 곳에 닿았기 때문이었다. 짧은 입원 후 하은은 서서히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분은 오히려 더 막연하고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아침에는 동백나무 아래 놓인 나무 벤치에 몇 시간이고 앉아 연필을 쥔 채 아무것도 스케치하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정오, 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민혁은 식당에서 그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손으로는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눈은 그녀의 창백한 뺨에 머물러 있었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하은은 놀랐다. 방금 당신이라고 하셨어요? 민혁은 멈칫했다. 그러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씨라는 호칭은 진작에 떼었어야 했나 봅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살짝 기쁜 시선을 감추기 위해 눈을 내리깔았다. 어디를요? 밖으로요.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의사 선생님만 동의한다면. 하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녀는 지원에게 짧은 외출을 위한 차를 예약해달라고 요청했다. 목적지는 서울시립미술관이었다. 그곳은 그녀가 학생 시절 그림 전시를 꿈꿨던 곳이었다. 그 꿈은 청구서와 길거리 생활, 그리고 묻혀버린 자존심에 의해 짓밟혔었다. 하지만 오늘 뚜렷하게 부른 배를 안고 민혁과 손을 잡고 미술관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다. 임시 전시관 한 곳에서 그녀는 비 속의 숲 한가운데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어머니를 그린 수채화 앞에 멈춰 섰다. 색은 번져 있었지만 그림 속 어머니의 눈빛은 선명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 기분 알 것 같아요. 하은이 속삭였다. 민혁은 곁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나는 모르오. 하지만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그들은 해가 질 무렵 미술관을 나와 인사동 옛거리를 잠시 걸었다. 행인들은 그들을 쳐다보았다. 단순하지만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와 쌍둥이를 임신하여 다정하지만 지친 얼굴의 여자. 아무도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몰랐다. 하지만 누구든 두 사람 사이의 조용한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조용한 방에서 하는 두 아이에게 썼던 편지를 숨겨둔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읽고는 미소 지었다. 찢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맨 아래에 한 구절을 덧붙였다. 만약 너희가 엄마 곁에 머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엄마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될 거야.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면 엄마는 온전한 가족을 찾은 거란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닫아 책장에 꽂았다. 민혁에게 아무 말도 할 필요도, 미래에 대해 물을 필요도 없었다. 이제 그녀와 그 사이에는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함께하는 조용한 날들이었다. 한 걸음, 한 눈빛, 한 호흡마다 형성되어가는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어느 이른 아침, 한이 정원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민혁이 직접 동백나무 가지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정장에는 진흙이 조금 묻어 있었고 서툴지만 이상하리만치 진심이 담겨 보였다. 뭐 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돌아보며 드물게 웃었다. 정원 가꾸기. 차민혁 회장님이 육체노동하는 건 처음 보네요. 내가 늘 꽃이 피어 있는 곳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도 처음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진심으로 더 이상 경계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그날 아침의 마지막 풍경. 한은 뚜렷하게 부른 배를 안고 동백나무 아래 서서 그림 붓을 들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 뒤에 서 있었다. 그녀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눈은 캔버스 위의 모든 붓 퍼치를 따라가고 있었다. 캔버스 위에는 새로운 풍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다. 4명의 그림자가 있는 집, 얼굴은 불분명했지만 분명한 하나의 가족이었다. 4월, 햇살이 더 따뜻해지고 정원 밖 동백꽃은 새싹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서서히 지고 있었다. 한남동 저택 안에서도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인테리어나 건축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것이었다. 미술관에서 돌아온 후 민혁은 더 이상 익숙한 냉정함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식사 시간이나 산부인과 검진에서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림을 그릴 때 조용히 곁에 앉아 있거나 도플러 기계로 태아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 회의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서도 한도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마음속 두려움을 감추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질문이 서서히 커져갔다. 이 감정이 비록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지만 온통 조건과 계약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과연 굳건히 설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큰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였다. 노란 조명이 무광으로 칠해진 나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혁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만약 어머니가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 내가 그림자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은은 손을 멈췄다. 내가 10살 때 아버님과 크게 다투신 후 집을 나가셔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 남은 거라곤 낡은 사진 한 장과 책 속에 압착된 동백나무까지 하나뿐이었지. 그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어. 여자란 다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난 감정은 투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랐지.
그녀는 허벅지 위에서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녀 마음 한편으로는 민혁이 왜 자신의 심장 주위에 그렇게 많은 유리벽을 세웠는지 이해가 갔다.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감정이야말로 통제를 잃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해요. 그 말에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은 마치 혼란스러운 내면을 비추는 고요한 호수 같은 눈빛이었다. 며칠 후 그들은 정기검진을 위해 함께 병원에 갔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민혁이 그녀의 권유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료실에 함께 들어갔다. 진료실에서 최 의사가 도플러 스피커를 켜자 태아의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고 더 힘찼다. 두 아이는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민혁의 제안에 따라 이제 지호와 지원이라는 임시 이름도 생겼다. 진료실을 나와 빛이 가득한 긴 복도를 걷다가 민혁이 갑자기 하은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책임감 때문인 손잡음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쳐서도 그가 부축해야 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두 사람이 같은 박자에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기에 충분한 가벼운 손잡음이었다. 하은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묻는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아마 여기가 가장 완벽한 지점일 것이라고. 그날 밤 가벼운 비가 내렸다. 저택의 불빛이 거실의 큰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에 반사되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에서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민혁이 일어나 서랍장에서 크림색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당신이 출산하고 난 나를 위해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뒀다는 거 알고 있지?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합법적인 입양 서류야. 계약에 따르면 당신은 양육권을 포기하는 서명을 하고 내가 두 아이의 유일한 법적 후견인이 되는 거지. 그가 서류를 펼치며 느릿하게 말했다. 사본, 인감, 대기 중인 변호사까지 준비해뒀어.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서명하고 싶지가 않아. 하은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모든 것들로 뒤덮인 듯한 눈빛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민혁은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당신을 아이들과 떼어놓고 싶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목이 메었다. 알아. 당신이 그동안 뭘 두려워했는지. 당신은 내가 세운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지. 출산 후에는 그림 밖으로 밀려날까봐 두려웠을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림을 다시 그렸으면 좋겠어, 함께.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어나 비에 젖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큰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동백꽃잎들이 흠뻑 젖어 돌길 위로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보았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 수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그들 사이에는 고백도 상투적인 낭만적인 제스처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조용한 이해가 조용히 쌓여갔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소음이 저마다의 의미를 지닌 고유한 화음처럼.
어느 날 아침, 하은이 온실, 그녀가 자신만의 작은 화실로 삼은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민혁이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오칠한 나무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녀가 열어보니 안에는 일본의 한 수공예 공방에서 온 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인터넷에서 보기만 했을 뿐 감히 소유할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하은은 순간 말을 잃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왜 이걸? 당신이 내 아이를 임신해서가 아니야.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야.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순간 하은은 그들을 가로막았던 모든 유리벽이 이제 산산조각 나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영혼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물감 상자 위에 손을 얹었다. 이걸로 우리 가족을 그릴게요. 민혁은 멈칫했다.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경계심이 섞이지 않은 드문 미소였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는 꿈을 더 자주 꿨다. 더 이상 예전처럼 불안한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가을 나무 아래를 걷는 꿈을 꿨다. 손을 굳게 잡고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특별한 한 꿈에서는 그녀가 동백 정원 한가운데 앉아 있고 두 아이가 양옆에 앉아 있으며 민혁이 뒤에 서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자신이 집에 있다는 것을.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저녁, 민혁은 갑자기 저택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하은, 지원 비서, 최 의사, 그리고 전담 셰프만 참석했다. 분위기는 격식 있거나 너무 떠들썩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파티 테이블에서 민혁은 사과 주스 잔을 들고 하은을 향해 눈을 돌렸다. 어떤 말로도 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어. 내 인생에 두 생명을 데려와 줘서뿐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 한 남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해줘서. 하은은 가볍게 웃었다. 그걸 실천할 시간은 아직 충분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분만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될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녀가 곧 들어설 새로운 장에 대한 확신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그날 밤 그녀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민혁이 작은 액자를 손에 들고 방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침대 옆 테이블에 액자를 놓았다. 이건 어머니께서 서재에 걸어두셨던 거야. 그분이 떠나셨을 때 내가 간직했지만 한 번도 다시 걸 용기를 내지 못했어. 하은은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붓글씨로 쓴 문장이었다. 평온한 곳은 성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 속에 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다시 한 번 걸 때가 된 것 같아.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럼 이제 평온을 찾으셨어요? 민혁은 그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그는 자신의 가슴, 심장이 뛰고 있는 곳을 가볍게 만졌다. 부드러운 수면 등 불빛이 방을 감쌀 때 하은은 얇은 이불을 배 위로 끌어당겼다. 그곳에서는 두 아이가 가만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는 두 생명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이었다. 내일은 다를 거야. 우리는 계약 없는 가족을 시작할 거야. 봄바람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왔다. 정원 밖,
동백나무는 한 계절의 끝과 훨씬 더 신성한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듯 조용히 몇 송이의 꽃잎을 더 떨어뜨렸다. 하은의 진통은 4월 말 보슬비가 내리는 어느 아침에 시작되었다. 첫 통증은 그녀가 주방에서 지원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찾아왔다. 그녀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을 얹고 눈을 꽉 감았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후 어색한 미소가 피어났다. 아마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원은 즉시 민혁에게 전화했다. 그는 그때 청우그룹 이사회와 화상회의 중이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노트북을 덮고 재킷을 집어들고 차로 달려갔다. 삼성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의 손은 하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게 빛났다. 나 괜찮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냥 떠나지만 말아요. 민혁은 입술을 가볍게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데도 안 가. 분만 대기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민혁은 계속해서 서성였고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산부인과 검사지를 손에 꽉 쥐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마침내 분만실 앞 표시등이 꺼졌다. 최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다. 축하합니다. 산모도 아이도 건강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건강해요. 민혁은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무언가 목구멍에 걸렸다가 이내 안도와 감동, 그리고 깊은 감사가 담긴 긴 한숨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분만실 문으로 다가갔다. 간호사가 밀고 나오는 작은 아기 침대 2개를 시선으로 좇았다. 방의 커튼이 완전히 닫히기 전 아주 짧은 순간 그는 하은을 보았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을 감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한때는 계약의 산물로 여겼던 아이들을 위해 고통을 겪은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그들을 자신의 심장에서 떼어낼 수 없었다. 두 아이는 별도의 공간에 있는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다. 민혁은 아기 침대 옆에 앉아 반사적으로 오므리는 작은 손들을 바라보았다. 여자아이가 작게 울음을 터뜨리자 그는 몸을 숙여 속삭였다. 아빠 여기 있어. 울지 마, 지원아. 옆에 있던 간호사가 멈칫하며 놀랐다. 아빠요? 그녀가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금융계에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네, 이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하은이 정신을 차렸을 때 하늘은 이미 저물고 있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 귓가에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깼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민혁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깔끔하게 포장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지원이 한국의 풍습에 따라 준비한 뼈를 고아 만든 미역국이었다. 회사 안 가셨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이제 내가 있을 곳은 여기야.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가로막는 유리벽은 없었다. 오직 걱정으로 지친 주름과 어떤 말보다도 다정한 시선을 가진 한 남자만이 있었다. 아이들은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다. 자고 있어. 하지만 당신이 원하면 바로 데려올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간 길고 긴 여정 동안의 모든 불안과 초조함이 터져나왔다. 울부짖음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절대적인 평온함으로 민혁은 두 작은 천사를 품에 안고 돌아왔다. 그는 마치 갓 형성된 꿈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그들을 그녀 옆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하은은 내려다보았다. 두 개의 작은 생명, 두 개의 여린 숨결, 그리고 그녀의 심장은 행복으로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그가 속삭였다. 아이들을 낳아줘서만이 아니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퇴원 일주일 후 하은은 두 아이와 함께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세상에 얹혀 사는 대리모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엄마였다. 진짜 엄마. 그리고 한때 민혁의 고독으로 가득 찼던 차가운 집은 이제 아이들의 울음소리, 분유 냄새,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로 가득 찼다. 정원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내렸고 동백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하은은 딸 지원을 품에 안고 아들 지호는 민혁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정원 끝 나무 벤치에 마주보고 앉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녀가 홀로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며 나는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다. 민혁의 눈빛에 명확한 답이 있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언어였다. 모든 계약을 넘어서고 덧없는 맹세조차 뛰어넘는 연결고리. 어느 날 오후 두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민혁은 그림방에 있는 하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큰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동백정원 한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자, 그녀의 품에 안긴 두 아이, 그리고 뒤에서 사랑과 회한의 경계에 선 모호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한 남자. 그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모든 것이 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감정조차도. 하지만 이제는 알아. 통제하려 할수록 더 쉽게 잃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하은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뭐가 두려우세요? 민혁은 침묵했다. 이윽고 그가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처럼 나지막이 대답했다. 당신이 떠날까봐.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하은은 미소 지었다. 그의 지친 세월마저 녹여버릴 만큼 환한 미소였다. 저는 떠날 기회가 있었어요. 계약이 끝난 직후부터요. 하지만 전 여전히 남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민혁의 눈가에서 떨어졌다. 그가 처음으로 울었다. 상실감 때문도 무력감 때문도 아니었다. 마침내 자기 자신 안에서 인간적인 부분을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몇 달 후 그들은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몇몇 친한 친구들과 이 특별한 이야기를 아는 몇 사람을 초대했다. 결혼식은 없었다. 결혼 반지도 예복도 없었다. 하지만 민혁은 마당 한가운데서 지호를 안고 하은은 지원을 안고 모두 앞에서 선언했다. 저희는 계약이 없습니다. 혼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희는 가족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은을 향한 민혁의 시선이 있었다. 계산 없이 처음으로 사랑할 용기를 낸 한 남자의 시선이었다. 이야기 끝. 풍경은 다시 동백정원으로 돌아온다. 하은은 지원에게 색칠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지호는 누나를 흉내내듯 서투르게 붓을 잡고 있다.
민혁은 나무 벤치에 앉아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손에는 더 이상 서류도 휴대폰도 들려있지 않다. 그가 천천히 물었다. 작년에 당신이 그렸던 그 그림. 이름이 뭐야? 하은은 미소 지으며 지원을 품에 안았다. 이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실제 했던 순간이라는 것만 알아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동백꽃이 가볍게 떨어져 네 사람의 어깨를 덮었다. 법적인 서류도 서명도 필요 없이 오직 한 가지, 함께 머물기로 한 선택만이 필요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복잡하고 계산적인 세상에서 계약도 조건도 없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드물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일 겁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만약 당신도 이 세상 속에서 친절과 진정한 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으신다면, 저희가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야기에서 의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감동적인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모든 삶의 조각은 귀 기울여 듣고 이해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여기 있겠습니다.